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전국적으로 쏟아진 많은 비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폭우에 대한 최악의 대처 능력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쇄도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참사는 인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비가 많이 쏟아지던 그 시각 우리 방송 언론의 재난 보도는 어떠했는가 짚어보겠습니다. 또 재난 보도가 단순히 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미디어 비평에서 살펴보죠. 오늘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폭우로 큰 피해가 있었죠.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이럴 때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피해 상황과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재난 보도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번 비 피해 보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재난 보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한 방송 특보 어땠습니까? 7월 19일 4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5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장마철 폭우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2011년에 78명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명피해뿐 아니라 농작물 피해 등 여러 가지 그 수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이 많습니다. 네. 이런 시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말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번 폭우의 재난 보도에 대해서는 기자협회부의 김다라 기자의 보도를 좀 봤는데요. 이 보도를 보면 이제 장맛비가 거세지기 시작한 건 지난 13일부터인데 행안부가 오후 8시 30분을 기해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KBS는 이날 오후 7시 그러니까 행안부가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높이기 1시간 30분 이전부터 뉴스특보 체제에 돌입을 해서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보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재호 KBS 통합뉴스룸 국장은요. 13일부터 16일까지 41회에 걸쳐서 1,900분간 특보를 내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밤새 불안한 상황이 이어져서 새벽 정파 시간에도 특보를 진행했다라고도 했는데요. 같은 날 MBC와 SBS도 뉴스 특보를 편성해서 실시간 장맛비 상황과 피해 예방에 집중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는 14일까지 뉴스 프로그램별로 부분 특보를 하다가 15일부터는 전면 특보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15일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괴산댐 원류, 그리고 예천 산사태 등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진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재난보도를 모두 살펴본 것은 아닌데요. 재난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나, 그런 보도가 있나를 주로 살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뿐 아니라 보도 전문 채널들도 그렇고 대부분 재난방송을 위한 특보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비교적 큰 비판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나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에는 지상파 3사와 3사 모두 정규 방송을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목소리들이 많길래 재난주간 방송인 KBS의 편성표를 좀 살펴봤습니다. 15일 날 KBS 1 채널은요. 아침 5시부터 10분간, 그리고 7시부터 2시간 50분간, 11시 10분부터 10분간, 정오부터 1시간, 오후 2시 15분부터
45분간, 그리고 3시부터 3시간, 7시부터 1시간 반, 10시 50분부터 55분간 이렇게 8차례 비교적 많은 수의 뉴스 특보를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날 KBS1은 재난 보도를 충실히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KBS 시청자 의견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특보 편성에 대해서도 적다라고 판단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보 사이사이에 드라마 등 정규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있는데 KBS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만큼 온종일 뉴스 특보를 편성해서 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지적의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네. 뉴스 특보에 대한 의견이 16명이나 있는 것을 보니까 아주 많은 분이 이제 동감하는 그런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목소리는 KBS가 보다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프로그램들을 결방하고 전체 특보 체제로 갔어야 했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다라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네. 이번 집중호우 때 시청자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재난 상황을 이해하고 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송사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자협회부의 보도의 평가를 보면요. 이 기간에 특보들 속에 그렇게 각 방송사들이 효과적으로 차별화된 그 방송을 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YTN은 이번 특보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송하는 재난 문자를 화면상 바로 그 자막으로, 그러니까 자막 바로 위에 실시간 송출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재난 문자는 개인이 받기는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조정해서 재난 문자를 아예 안 받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또한 재난 문자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받는 최초의 공지니까 이것을 한시라도 빠르게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해 보이네요. 네네. 그리고 SBS는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피해 예방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솔루션 제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현장 상황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 원인과 그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옳은지 전문가와 기자들이 솔루션을 제시하는 부분을 더 많이 담아서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MBC는 이달 초 본격 가동한 재난방송센터를 활용해서 주목도를 높였는데요. 재난방송 전용 스튜디오 신설과 함께 재난 전문가 16명을 재난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다. 그러니 이 전문가를 발굴해서 TV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방송사별로 재난 방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차별화된 노력들을 했는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재난 방송은 주로 피해가 터진 이후에 보도량이 더 많아지는 특성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피해가 발생되기 이전에 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해서 네.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경남 MBC에서 지난 17일에 보도한 재난방송 많으면 피해 줄일 수 있다라는 보도에서요. 그런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보도였는데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 경남과 부산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 9건 중에서 중요하게 3건을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재난방송이나 예방 홍보 활동이 많을수록 인명 재산 피해와 직결된 소방 활동들이 줄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예로 신남로 태풍 때 충돌했던 그 구조 건수, 그러니까 소방서가 충돌해서 구조한 그 건수는 61건에 불과했는데요. 이때 언론의 보도는 무려 4,312건으로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네. 3개의 태풍 조사 결과를 보면 언론 보도가 많았을 때는 소방서의 출동 건수가 적었던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즉 적극적인 재난방송이나 예방 홍보가 시민들로 하여금 사전에 수로나 배수구의 침수, 간판 추락 등에 대비하도록 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태풍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언론이 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번 비로 또는 이번 태풍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방해야 한다라는 점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면요. 이전 피해 상황을 복귀하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굉장히 이렇게 현장을 잘 점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살펴서 보도하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은 시민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되고 이런 모든 작업이 실제
그 예방 활동에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주는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재난 상황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했는데요. 네. 우리가 자연재해를 피해 갈 수는 없지만 미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를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이 된 거군요. 네네. 그렇다면 이번 재난 보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나 문제가 되는 지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그 비 피해 보도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난방송은 재난을 중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었습니다. 네. 가장 시민들이 예민하게 느끼는 것은 시민이 무언가 불안을 느끼고 가장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방송을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뭐지? 하고 방송을 틀었을 때 언론이 특보가 아니고 정규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면 그때 느끼는 허탈감과 불안함은 더 커집니다. 네.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현장 상황을 감안한 특보 체제로 돌입하는 것에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KBS 얘기도 했지만은 KBS뿐 아니라 여타 지상파 방송사나 보도 전문 채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보 체제로 돌입해서 사전에 좀 더 많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판단이 늦어졌을 때 정말 언론사에 대한 그 원망과 비판이 굉장히 커집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대부분의 언론이 그 인명사고 등 극심한 피해 상황만을 중계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대피소의 위치나 지역 재난 상황실 등 사고 발생 시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준다거나 폭우와 같은 자연 재난의 경우 예상 경로 정보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재난 이후의 후속 보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안내, 그리고 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책임 규명을 담는 보도들, 그리고 복구 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복구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언론이 좀 적극적으로 감시해서 이것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수해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 이분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언론이 보다 빠르게 잘 정리해서 보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피해 복구 및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감하고요. 네, 다시 한번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하고 또 하루빨리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빈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살펴보셨나요? 이번 주에는 매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7월 6일부터 19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행자가 방송에서 스스로 중립을 지키는 것만큼 출연하는 고정 패널들에게도 지나치게 원색적인 발언이나 비판은 삼가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7월 6일과 13일 정면 우먼 파이터에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2주에 걸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안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두 주제 모두 여야 입장이 꾸준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국민 건강이나 생활 편의에 관한 논의보다 정쟁거리로 소모되며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해당 코너에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7월 6일 이렇게까지 가짜뉴스를 하고도 지금 정치 생명 걸자고 하는데 왜 안 걸어요 등 4차례의 거짓말 가짜뉴스라는 발언을 했고, 7월 13일에는 민주당이 얼마나 거짓말쟁이냐 하면 등 4차례의 동일한 표현을 쓰며 상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가짜뉴스, 거짓말로 몰아붙였습니다. 예. 청취자들이 여야를 대표해 나온 패널들이 방송에서 들려줬으면 하는 내용은
비난이나 서로의 탓을 하는 무책임한 대응이 아닙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가려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고요. 지난 12일 진행자는 장애 계파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다 계파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부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거친 표현에 대해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피력은 상대를 인신 공격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진행자 본인만 이 점을 지킬 것이 아니라 코너에서 계속해서 원색적인 발언을 하는 패널은 해당 표현을 콕 집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만류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패널의 반복된 공세에 대해서 진행자가 저지해줘야 한다는 지적해 주셨고요.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해평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정면 인터뷰에서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BJ 사건과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짚어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대변했습니다. 이미 그간 언론 보도에서는 해당 BJ의 이름이나 사진 등 신상이 수없이 공개됐었는데요. 최근 해당 사건에 성폭력 의심 정황이 생긴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패널인 승재현 연구위원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피해자 나이라든가 신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진행자 역시 고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유명 BJ라는 용어로 통일을 해주시죠라며 보도 윤리를 지키고자 한 점이 바람직했습니다. 네. 또한 승재현 연구위원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정부 기관에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영사가 소속된 경찰청이나 캄보디아 주한국 대사관 혹은 외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브리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캄보디아에서 재판받는 것보다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 법정에 세우는 게 형사사법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에 대해 지적해 청취자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청취자 입장에서 궁금한 정보는 전달하는 동시에 또 가려야 할 신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 뭐가 있을까요? 논란에 대한 이슈와 관련한 적절한 피드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했던 유쾌한 결별이라는 표현이 화제를 몰고 왔었는데요. 이 표현은 이상민 의원이 지난 3일 여의도 정면승부 코너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17일 이상민 의원이 다시 출연해 당내 계파주의를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이 함께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해당 발언으로 당 지도부의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본인 입장을 들려줬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다시 출연해 프로그램에서 해명하며 화제성을 부여한 점이 시기적절했다는 평가입니다.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아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지난주에 스레드 열풍이 불었는데 이게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내놓은 SNS죠? 맞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회사, 아직도 저는 좀 적응이 안 되는데 메타가 예, 트위터와 유사한 형식으로 만든 텍스트 중심의 SNS고요. 네. 게시물당 한 500자까지 지원하고 외부 사이트로 연결된 링크와 사진 또는 최대 5분 길이의 동영상까지는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터를 좀 많이 저격을 한 것 같아요. 좋아요, 공유, 리포스트 기능을 지원하는데 누가 봐도 트위터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특징은 서버 자체가 메타에서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게시글이나 이런 걸 보관하지 않고 게시글이나 추천 알고리즘 자체가 이용자가 결정할 수 있게 탈중앙화, 요즘에 블록체인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네. 탈중앙화, 너희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 이런 것들을 좀 포커스를 해서 국내 설치사 수는 7월 6일 날 22만 명에서 7월 11일 날 100만 명으로 국내에서도 380% 이상 증가를 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사용자 수도 16만 명에서 52만 명까지 늘었는데 이게 화제가 된 이유는 출시 5일 만에 전 세계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폭발적인데 이 스레드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그 실이나 가닥, 줄기를 뜻하더라고요. 네. 이 이용자가 SNS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해외에서나 이런 거 할 때 게시물 스레드, 이메일 스레드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글에 붙어서 계속 어떤 답변을 하거나 이렇게 쭉 글들을 계속 이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보통 스레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1억 명 가입자를 모았던 이유는 뭐 당연히 인스타그램 계정과 연동이 돼 있어서 가입하기가 쉽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가입자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가입을 했는지. 그 골뱅이 표시가 있고 뒤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게 그 가입자 그러니까 번호인가요? 이용자의 번호?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큰 기업들의 입사 번호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번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약간 이게 하나의 밈이 됐었어요. 가입을 해서 나는 몇 번째다. 지금 300만 명이 됐는데 빨리 가입하셔라. 지금 가입하면 뭐 1000만 번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유행처럼 좀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어떤 회사가 만든 거다 이런 것들이 좀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정보를 빼가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워낙 잘 알려진 플랫폼이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엔 트위터 CEO인 그 테슬라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있었어요. 어떤 이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메타의 CEO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CEO가 서로 이런 앱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나랑 한번 붙자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진짜로 UFC처럼 한번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둘의 경쟁 구도가 화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서비스도 마케팅이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두 SNS가 약간 비교가 되기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출시 5일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해주셨는데 참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용자를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인스타그램 네. 계정과 연동이 된다.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뭐 이제 거의 10억 명이 넘고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메타의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스타그램만은 진짜 국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거기에서 텍스트나 이런 거에 대한 갈증.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워낙 사진 중심의 어떻게 보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설치가 너무 쉬웠다는 것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호나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한테 빠르게 전달됐다. 그리고 이게 약간 밈이 되면서 이 앱을 설치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잠깐의 트렌딩처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스레드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가 합쳐진 어떤 그런 SNS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사실 혹자들은 트위터보다 인스타그램의 사용자가 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초기에 잘 나가던 스레드가 사용자 감소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써보고 재밌어서 사용자가 는 게 아니라 이 설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트렌딩이 됐던 거고 막상 그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어내야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컨텐츠를 사람들이 재밌어서 뭐 계속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해야 되는 경험의 시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설치했는데 할 게 없네? 그리고 나는 아직 이게 뭐 누가 설치하라고 해서 했는데 할 게 없다라고 해서 빠져나가 버리면 결국에 탈중앙의 문제는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야지 이 사용자 서비스가 유지된다는 건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일 사용자 수가 지금 19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실사용자 수는 16만 명 정도에서 기존에 9일날 22만 명에서 한 5만 8천 명 정도 감소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정점으로 트위터 대항마로 입소문을 했지만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 사용 시간도요 10분 정도였는데
6일날 평균 사용 시간이 9.47분이었는데 지금 16일 기준으로는 7.45분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네. 지금 너무 빠르게 들어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제2의 클럽하우스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초에 목소리로 소통하는 SNS 클럽하우스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때 나왔을 때도 초반에는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 얼마 못 가서 식었고 지금은 뭐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이 스레드도 앞에서 지금 사용자가 빠르게 줄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제2의 클럽하우스처럼 반짝 관심을 받고 잊혀질 것이냐 아니면 제2의 트위터로 자리 잡을 것이냐 궁금해지는데 이사님도 이 스레드 해보셨어요? 잠깐 써봤습니다. 어떤 점이 좀 아쉽다, 개선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인스타그램과 차별점이 뭔가 오히려 트위터보다는 막상 써보면 이게 인스타그램과의 차별점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사실 이 스레드가 나오면서 트위터는 수익 모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위터에서 사용자들의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그 뷰가 많이 나와서 시청 뷰가 많이 나와서 그게 광고에 이제 수익 모델도 연결이 되면 유튜브처럼 이제 수익 모델을 나눠주겠다. 그래서 이제 클럽하우스가 안 되기 위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레드는 좀 급하게 만든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자들이 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수익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네. 지금 너무 빨리 메이저 플랫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DM,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지금은 DM 기능이 없군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해시태그 편집이나 게시물 편집 기능 같은 게 없는데 이런 것들도 좀 넣고 그다음에 지금 계정을 만들었지만 탈퇴가 안 돼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뭐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완전히 연결된 앱처럼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자잘한 뭐 시간대별 피드나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하거나 쉽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을 급하게 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능 개선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스레드가 자리매김할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OTT 주력 콘텐츠도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동향 어떻습니까? 아, 네, 진짜 지금 해외는 또 심각한데요. 지금 뭐 예전에 작가 파업부터 해서 이제 배우 파업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이 없는데 상반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더 글로리 제외하고는 많은 작품들이 나왔지만 히트작이 좀 부재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해외 쪽에서 지금 들어올 작품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 파업이나 아니면 그 배우 파업 때문에 들어오기 어렵고요. 이제 국내 오리지널에 좀 더 기대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한테는 많이 알려졌던 그리고 많은 인기를 끌었던 DP의 시즌2가 곧 나온다는 소식이고요. 예. 네, DP는 DP 개의 날의 원작으로 한 시리즈로 그 2021년 8월에 넷플릭스 공개 당시에 국내 1위를 기록했고 세계에서도 이 군대 문화를 알리면서 탈영병 체포조라는 신선한 소식. 저도 사실은 이 DP를 보면서 탈영병을 체포조하는 나는 그 어떤 직책이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되게 재밌게 봤지만 네.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어두운 어떤 군대 이야기를 잘 나타냈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인데 네. 13일날 국내 취재진들에게 온라인 시사회를 통해서 1회부터 4회까지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전편보다 액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 고발적인 측면에서도 더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요 DP 다음에 한 2주 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비 500억 아마 우리나라 드라마 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된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강풀 작가의 웹툰 원작 무빙이 이제 8월 9일 날 공개가 됩니다. 네. 어떤 건가요? 무빙은 초능력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기들이 초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을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고등학생들의 얘기를 나타내는데 출연진들이 엄청나게 화려해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 정도 출연진들, 주연급 출연진들이 다 출연한 드라마가 있을까 싶은데
뭐 조인성 씨부터 해서 한효주, 유승범, 그다음에 유승용, 그다음에 뭐 진짜로 제가 다 나열해서 차태현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다 이제 주연 조연으로 출연을 하시고요. 네. 네, 카지노 이외에 국내 흥행장이 없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가장 후반기에 밀고 있는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P 시즌2만큼이나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번 주 화제의 영상 소개해 주시죠. 예, 전 BTS가 잠시 솔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각기 모든 멤버들이 정말 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저는 이 전국의 첫 솔로곡 세븐 뮤직비디오가 가장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인기 급상승 1위에 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개 5일 만에 조회수가 7,700만 회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곡은 사랑한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의 노랫말이 인상 깊고요. 그러면 영어곡입니다. 전국이 이제 저번에 월드컵 때 이후로 또 하나의 또 영어곡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 래퍼 라토가 피처링 아티스트로 참여했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속 전곡과 배우 한소희 씨가 연기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 뮤직비디오 인상 깊게 봤는데 한 외국에 사는 교포 커플의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